방금까지가 이제 그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유권 전부 이전할 때가 있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가 있다. 이거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유권은 이전할 때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잖아요. 그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이 거래가액 쓰는 게 있거든요. 그 거래가액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갑구에다가요. 갑구에다가 이 부동산이 얼마에 매매가 됐다라고 하는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를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말.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이 거래가액이 써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 거래가액은 누가 쓴 거예요? 등기관이 썼겠죠. 설마 제가 썼겠습니까? 그럼 등기관은 무엇을 보고 여기다가 거래가액 6억 5천하고 쓴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항상 등기관은 뭘 보고 등기한다?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한단 말이에요. 신청 정보에가 실거래가 얼마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청 정보에 써 있는 6억 5천이라는 금액이 맞나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뭘 보고 확인하는가? 뭘 보고 확인하겠어요? 거래계약 신고필증. 거래신고필증.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은 30일 내로 거래신고해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거래신고하게 되면은 거래신고필증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첨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때 신청 정보에다가 거래가액을 쓰게 되고 그 금액이 진짜 맞나 확인하려고 이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해서 그래서 이게 신청 정보가 되고 첨부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등기관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실거래가를 쓰게 돼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보시면 3번에 1번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서 정하는 계약 그 계약이라는 게 매매계약이에요. 이게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자 거래가액 동그라미 치고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거기 줄칩니다. 내용으로 등기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동그라미 치고 거래계약 신고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 제공하라 밑줄 치고 이렇게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415페이지 한번 가봐요. 415페이지 가보시면 그 신청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신청서 봐보시면 그 부동산의 표시라고 써진 부분에 참 거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있잖아요. 바로 위에 보시면 거래신고관리번호라는 말이 있고 그 옆에 거래가액이 있어. 확인했어요? 여기다가 신청정보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써준다고 6억 5천. 그러면 등기관이 이걸 보고 지금 그걸 쓰는 거거든요. 실거래가 얼마다고 쓰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써놓은 이 금액이 맞나를 확인해야 돼. 한 장만 넘겨봐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뒷면 보시면 거기에 첨부서면 봐보세요. 첨부서면 양쪽으로 나눠진 것 중에 오른쪽 보면 오른쪽 첨부서면의 오른쪽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거 써 있는 거 있죠? 확인했습니까? 이걸 첨부했다 그 소리예요.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첨부가 되고 거기에 금액이 써지거든. 그걸 확인 물론 계약서에도 금액이 있어요. 계약서에도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 신고했을 때 나오는 필증이 있거든. 그걸 보고 6억 5천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돌아오십시다. 올해 시험에 나갔던 거예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424페이지에 있는 거 1번에 방금 줄쳤던 거 있죠? 올해 시험에 나갔던 거. 소유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파트 쪽에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그대로 정답이었어요. 이게. 다음에 이제 자 양가로 1번 설명 마쳤고 양가로 2번 들어갈 텐데 자 칠판을 보세요. 이게 이제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치고
이 건물을 이제 갑이 소유합니다. 토지랑 같이 을하고 매매를 했지. 자, 매매를 이게 매매가가 15억 됐다고 쳐봐요. 15억. 그러면 이게 이제 단독주택을 매매했을 때 건물하고 땅을 지금 같이 판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이렇게 나눠서 이게 책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통으로 15억이 있어요? 그렇죠. 나누지 않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이 건물 등기부. 자,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토지 등기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갑이 갖고 있다가 을한테 넘겨줄 때 일단 거래가액을 써야 될 텐데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5? 15? 그럼 토지 쪽에다 등기해야 되는데 자, 갑이 갖고 있다가 을한테 이전한다.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써야 돼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죠. 여기다 15억 그러면 30억 돼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그렇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5억 빼기 토지라고 쓰면 되겠나? 여기는 15억 빼기 건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쓰겠냐랑 이때 이럴 때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여기 지금 토지 신사동 153번지 책 봐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거기 보충하고 써진 거 거래가액 등기 양식거래 토지라고 동그라미 쳐봐요. 토지라고 써진 거 동그라미 치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저기다 치면 돼. 그 옆에 보니까 신사동 153번지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러분 보충이라고 써진 게 있지 않아요? 보충 크게 써 있어요. 크게 보충이라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토지라고 있다고 토지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신사동 153번지다. 그 다음 좀 내려와 보시면 건물이라고 써 있어. 건물 동그라미 치고 그것도 신사동 153번지예요. 그러니까 신사동 153번지에 또 땅이랑 건물은 지금 같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 뜻인데 거기 순위번호 거기 3번에 보면 이 자리 여기에요. 지금 이 자리 순위번호 3번에 여기 봐보니까 이게 이팔자가 나산다한테 지금 팔아가지고 나산다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거래가액이 써 있지 않잖아. 거래가액 써 있지 않고 매매목록제 2016-101호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 색 좀 칠해봐요. 매매목록 2016-101호 색 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건물에도 똑같은 게 써 있어. 거기 색칠하시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지금 실제 거래가액을 바로 쓴 게 아니라 매매 목록제 몇 호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바로 거래가액이 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매매 목록이 나온다고. 그 밑에 보면은 2번 매매 목록 양식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를 봐보니까 거래가액이 15억이라고 나오고요. 부동산에 표시를 해가지고 토지, 건물, 신사동 153번지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토지하고 건물 합쳐가지고 15억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봐보세요. 제일 위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기부 갑구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 거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거기 봐보니까 거래가액 6억 5천하고 써진 거 있죠? 색칠해봐요. 6억 5천. 여러분들 실제 등기부를 봤을 때 425페이지 실제 등기부를 봤을 때 이렇게 거래가액이 직접 금액으로 써진 게 있을 거고 금액이 안 써져 있고 매매목록제 몇 호라고 써진 게 있거든.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이러냐라고 했을 때 그냥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거래했을 때는 바로 금액이 써져요. 이게 그런데 단독주택 같이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데는 금액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매매목록제 몇 호라고 써놓고 별도로 매매목록을 따로 빼놔요. 그 매매목록을 봐야 이 거래가액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매매목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제공이 되냐라는 게 이제 왼쪽 페이지 나오거든요. 자, 양가로 2번 봐봐요. 왼쪽 페이지. 매매목록 제공이라고 써진 거 있어. 있습니까? 거기 봐보니까 자, 이 경우에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동그라미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이 1개를 하더라도 1개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부터 줄 줍니다.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일 때 거기에 줄 쳐놓습니다. 이럴 때 매매목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떨 때 이제 필요하냐 그 말이 써진 거예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지금 말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한 개이긴 한데 부동산 한 개이긴 한데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이랬을 때 매매 목록이라는 게 필요하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매매 목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실거래가 쓰는 방식은 이미 우리가 색칠했으니까 확인했거든. 자, 그걸 밑에 나옵니다. 밑에 양가로 3번 거래가 등기. 매매 목록이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 그 줄 쳐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거래가를 기록한다. 그게 방금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6억 5천 색칠했던 그 부분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라고 나오거든. 거기 봐보니까 자,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그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밑줄. 그게 아까 매매 목록 제2016-101호라고 써진 거. 그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 목록 줄치고 거기 매매 목록 동그라미. 요것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 문장 읽은 거랑 오른쪽에 보충에 써진 내용이랑 연결되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 칠판 보세요. 이제 다 했거든. 우리가 등기부에서 실거래가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거래가 확인하려면 당연히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갑구. 갑구에서 어디를 본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 여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 여기에 금액이 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을 봤는데 거기에 금액이 바로 써지질 않고 이렇게 매매 목록 제 몇 호라고 써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걸 떼 봐야지 이게 금액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떼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매매 목록은 원래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내용인데 여기다가 자,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빼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 매매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입니다. 원래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을 빼놓은 거기 때문에 등기 기록의 일부라고. 그래서 매매 목록도 열람 발급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열람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알아서 떼주진 않습니다. 나 이거 보여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등기부 열람하고 싶고 발급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인터넷 등기소에서 내가 이 신사동 153번지를 검색을 했어. 그러면 신사동 153번지에는 매매 목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부동산에는 매매 목록이 있으니까 보고 싶으세요? 라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냥 이게 매매 목록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다가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매매 목록이 있는데 혹시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매매 목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체크하는 거지 그냥. 체크해놓고 넘어가서 이게 있으면은 그게 발급돼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없잖아. 없으면 그냥 체크된 거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이거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 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열람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해야 보여줍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 거라고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 정도. 어떻게 잘 이해됐습니까? 앞으로 등기 볼 때 혹시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참 여러분 이 거래가액이 옛날부터 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써진 게 2006년도부터 2006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가액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만 나오게 돼요. 그것도 매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잘 알아들었습니까? 넘기시고. 상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미 다 했어요. 상속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을 좀 배워야 돼. 상속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헷갈려하는 개념에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속하고 유증이라는 개념을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유증이라는 개념하고 또 증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혼동하니까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은, 자, 상속이라는 게 뜻이 뭐겠어요? 상속. 사망해가지고, 그럼 유증은 유언해서, 그럼 증여는 살아있을 때, 아, 그런 말 하면 다 알아들어버려요. 그냥 상대방이 사망해서 유언으로 살아있을 때는 다 알아들었나? 그래서 이게 상속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전혀 의사표시 없이 그냥 사망해버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 민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했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면 민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근데 유증은 뭐냐 그럼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 의사표시를 다 해놨어요. 해놓고 사망을 하니까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유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증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의사표시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고. 그럼 법률 행위 중에서 이것은 자 계약에 속하겠어요? 단독행위에 속합니까? 자, 유증은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이게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의사가 합치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언장은 일방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고 사망을 하면 그 유언의 뜻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단독행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유증, 자 증여는 뭐예요? 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들어가요? 계약이지 계약. 서로 의사가 합치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 안 받아요. 이래 버리면 계약 성립 안 되잖아요. 증여라는 걸 단독행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면은 받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아니야. 줬는데 안 받겠어요. 이래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니까 자 여러분 유증을 개념을 정의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건 말 잘못하는 거야.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유증은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건데 만약에 유증을 유언으로 증여한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이거랑 헷갈려서 말을 정확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언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래서 하여튼 증여라는 개념은 계약이지만 유증은 계약이 아니에요. 단독행위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여러분이 두 개 잘 구분 안 하거든. 이거 그냥 그게 그거지 이래 버리면은요 문제 다 틀려버려. 유증과 상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다른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A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이건 다 했어요. 아까 이미 다 했어. A가 소유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사망했지. 그럼 상속인 BCD가 3분의 1씩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자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등기를 하긴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전원이 다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한 명이 가도 되나요?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다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긴 하지. 이제 신청을 했어. 누가 가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다 나오게 신청하라 그랬지. 하나라도 빼놓고 신청하면 각하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전원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원인은 상속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등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전원 명의로 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참 이거 공동 신청에 속해요, 단독 신청에 속해요? 이게 세 명이 다 간다 할지라도 단독 신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밑줄. 거기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공동 상속인 전원 또는 공동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전원명의 상속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요. 그러니까 1인이 할 수도 있고 전원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만 상속등기를 반드시 상속인 전원 명의로 거기 반드시 상속인 전원 명의 줄치고 전원 명의 동그라미
등기하여야 되므로 자 줄칩니다. 상속인적인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신청할 수는 없다 밑줄. 만약 해달라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 아까 여러분 2호 2반 그 박스 안에 10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가 7번에 속해 7번. 각하돼 버린다고.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내려와 보니까 뭐 여긴 별거 없어요. 원인은 당연히 뭐라고 쓰겠습니까? 상속. 그 원인 일자 써지거든요. 원인 일자는 뭘 써주면 되겠나요?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써주면 되지. 피상속인 사망일. 그걸 써주면 해결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다 설명할 거 다 마쳤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 D가 한 14년 전에 아프리카로 여행 간다고 가가지고는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버려. 연락이 안 돼버려. 그 상태에서 이제 부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왜 아무 말씀을 못 하시죠? 여기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저 D를 어떻게 빼놓고 등기를 하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건데 D를 빼지 말고요. D를 포함시켜서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전원명의 등기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인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상속 등기할 때 인감 안 들어가요. 근데 상속 지분과 다르게 등기를 할 때 인감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인감이 필요한 거지 그냥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럼 인감이 안 들어가요.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 질문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뺄까 이 생각만 하지 같이 포함시킨다거나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진짜로 하는 방법은 있긴 하죠. 뭐 인정 사망인지 뭐 이거는 사망으로 의제해 가지고 이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제외하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심리 테스트.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유증으로 내려갈 텐데 유증. 조금 전에 유증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유증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재산을 승계시키는 건데요. 이때 이것은 자 법률 행위에 속하고 어떻게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단독행위인데요. 실판 보세요.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유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요.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특정 유증이라는 말이 더 쉬울 텐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유증은요, 딱 특정을 하는 거예요. 뭘 특정하냐? 재산을 특정합니다. 이 건물을 첫째 줘라. 이 땅은 둘째 줘라. 이렇게 재산을 딱 정해주는 거. 이걸 특정 유증이라고 그러고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내 전 재산을 장남한테 줘라.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을 장남 주고 4분의 1을 둘째 주고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넘겨주는 것이 포괄 유증이고요. 특정 유증은 그 부동산 하나를 딱 찍어주는 거. 이것을 특정 유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자 거기 개념이 나오는데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다. 줄쳐놓으시고 단독행위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자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특정 유증 동그라미 자 거기가 줄치고 특정 유증 동그라미 특정 재산을 양도한다. 그 다음에 지분을 양도하는 포괄적인 줄치고 포괄적 유증 동그라미. 그래서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증을 공부할 때 자 칠판 봅시다. 이제 A가 소유하는 이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있는데 A가 내가 죽으면 이것을 D한테 줘라라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A를요, 이 건물을 줘라라고 쓴 이 사람을 유증자라고 그래요. 유증자. 그리고 이 유증으로 해서 받게 되는 D를 뭐라고 그러고요?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 다른 말로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는 노란색으로 써야지. 이렇게. 그리고 상속인이 있어.
유증에는 항상 세 주체가 나옵니다. 유증자와 수증자와 상속인 이 세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증에 의해 가지고 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제 D한테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동으로 하겠어요? 단독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 이 등기를 당연히 이 지금 D 명의 등기해야 될 거잖아요. 이 등기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누구예요? 수증자.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그럼 상대방이 지금 있어요, 없나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A는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된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의무자가 돼서 이 D한테 등기를 넘겨주는데 협조된 사람이 누구냐?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상속인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언장을 쓸 때요. 자, 내가 죽으면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자, 이 유언의 내용을 변호사 누가 집행을 해라 또는 장남이 집행을 해라 이렇게 이 유언의 내용을 집행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을 유언 집행자라고 그래요. 유언 집행자가 만약에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언 집행자를 안 정해놨어. 그럼 그냥 상속인 전원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때 말 알아듣겠어요? 그럼 유언 집행자는 항상 있는 겁니까? 정해질 때만 있는 거예요. 정해질 때만. 만약에 안 정해졌다 그러면 상속인 의무자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은 유증자, 수증자, 상속인.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돼가지고요 공동 신청합니다. 여러분 유증은 단독 신청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공동 신청.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칠판 보시고. 그럼 여기서 등기를 할 때 이 상속인들 명의로 여러분 등기를 하고 지금 D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D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마 써놨는데 안 보진 않죠? 바로 넘어가요. 이 상속 등기를 안 해요. 바로 넘어가 버리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 그때 자 그럼 여기다 원인을 써야 되잖아요. 원인. 여기다 원인은 뭐라고 쓰겠어요? 유증이라고 쓰겠지. 유증. 원인 일자는 뭘 쓰고요? 사망일. 유증자의 사망일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유증이라고 쓰는데 이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유증자의 사망일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 알아들었어요? 자, 줄 한번 쳐드릴게요. 등기 신청에 봐보니까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자, 줄칩니다.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로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를 등기 의무자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런 말이 있어.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를 등기 의무자 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봐보니까 등기 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증이라고 기록하는데 그 연월일은요 유증자가 사망한 날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4번 내려가지고 등기 신청 어떻게 하느냐 방법. 자, 유증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자 줄칩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 말이 있어. 이게 참 잘 나가지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랑요 비슷한 걸 배운 적이 있거든. 지금 이 내용이랑 비슷한 걸 배운 게 있는데 칠판 봐봐요. 소유권을 이제 갑이 갖고 있다가 이걸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해버린 거지. 사망해버렸어. 그럼 갑의 상속인 병한테 이 매매 계약 효력이 승계가 되고 근데 병이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자, 병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을한테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바로 을한테 넘어가요. 바로 을한테 넘어가죠. 오,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네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 이거 그때 말할 때 뭘 말했냐면은 상속이라는 게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효과, 지위도 상속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계약을 해놓고 갑이 사망해버리면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지금 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직접 넘어간다 그랬거든. 이게 매매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랑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응? 지금 이 구조랑 비교해 봐요. 어떤가?
여기는 사망하기 전에 뭘 해놨어요? 매매를 해놨죠. 여기는 사망하기 전에 뭘 해놨어요? 유증을 해놨어요. 유언장을 써놨다고.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하고 사망을 한 거예요. 상속인은 그 원인행위를 이행해야 되거든. 이행해야 될 때 우리가 볼 때 그냥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로서 그냥 이전해 줬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유증자의 지위로서 넘겨주는 거라고. 이게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유증을 공부할 때요. 이 내용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같은 구조다. 그럼 이거 물어볼 때 맨날 이거 물어보면 100%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 이 구조를 시험에 낼 때는 맨날 물어보는 것은 이때 병명이 등기하지 않고 직접 넘어간다. 맨날 이거 물어봐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 물어볼 때도 뭘 잘 물어볼 수밖에 없겠어. 제일 밑에 나오는 상속인 명의 이전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기한다. 이걸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요. 여러분 이 유증으로 인한 아까 포괄 유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포괄 유증이 있고 다음에 특정 유증이 있다 그랬는데 자 포괄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하고요. 특정 유증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 이게 여러분 유증은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언제 효력 발생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유증은 원래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생기는 게 원칙이거든. 다만 포괄 유증은 상속처럼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고. 대표적인 포괄 승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포괄 승계. 상속이지, 상속. 상속이 대표적인 포괄 승계라고 통째로 권리물을 포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괄 승계가 상속이에요. 근데 이 포괄 유증 이것도 뭐에 들어가요? 이것도 포괄 승계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상속하고요. 효력 발생 시기가 동일해요. 이게 같다고. 그러니까 언제가 되겠어요? 사망할 때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유증은 본래 성질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요. 본래 성질이 법률 행위니까 특정 유증은 언제라고요? 등기 시.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다르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 것이 여러분 이 한 3초만 생각하고 대답해 봐요. 매매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예요? 매매의 효력 발생 시점. 매매의 효력 발생 시점. 매매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냐고. 계약서 쓸 때지. 계약서 쓸 때. 의사가 합치될 때죠. 계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 성립 언제예요?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예요? 의사가 합치될 때. 그럼 별 말 없으면 그 의사 합치하면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의사 합치될 때란 말이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등기할 때. 그러니까 자 매매 계약을 썼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만약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할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어요? 유증은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겠어요? 사망할 때야. 사망. 유언장을 써놨어. 유언장을 써놨는데 사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증은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써놨다 해서 바로 유증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증자가 사망을 해야 유증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유증이 이제 효력이 발생했으면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매매로 인한 물권 변동 생기듯이 그럼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냐? 그게 포괄 유증일 때는 사망할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증이 효력 발생한과 동시에 물권 변동이 생겨버리지. 포괄 유증은. 근데 특정 유증은 사망을 하면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메뉴에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좀 지우세요.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효력 발생 시기란 말을 지우고 그 자리를 물권 변동 시기라고 바꿔놔요.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 이렇게 나오게.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 제일 위에 타이틀 양가로 5번하고 써진 거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 이렇게 좀 바꿔놔요. 유증으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 그럼 봐보니까 포괄적 유증의 경우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해서 자 유증자 사망 시 동그라미 사망 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끊고 자 특정적 유증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등기 동그라미 등기할 때 효력 발생합니다.
어때요? 이 말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증에 대한 말씀했는데 아 이게 상속이랑 같은 게 아니구나. 확실히 알았습니까? 네, 확실히 알았어요? 자, 됐고 이제 다음에 6번 진정명의 회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봐보세요. 이제 소유권을 원래 이제 A가 갖고 있었는데 B로 매매로 넘어갔어. 그리고 C로 매매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B가 A와 B가 체결했던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다. 103조 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103조 위반으로서 절대적 무효. 민법 103조가 여러분 반사직 법률행위죠. 그래서 103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186조보다 더 중요한 게 103조야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 얘가 절대적 무효라면은 뒤에 나온 거 싹 다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아무리 뒤에 선이 무과실할지라도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가 된다면 일단 이 사람을 진짜 소유권자를 믿고 거래했던 C는 보호가 안 돼요. 선이 무과실해도 보호가 안 된다고. 싹 다 무효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2번도 무효고 3번도 무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A가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럼 A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등기상에서도 A가 소유권자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원칙적으로 말소 등기를 해야지. 말소 등기를. 왜? 무효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2번을 말소시키면 싹 다 지워져 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돼. 보통 학생들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처음에 이 말소 등기 할 때요. 이게 절대적 무효라 그러면은 2번을 말소하면 밑에 건 그냥 다 지워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등기를 절대 못 하고 현재요. 이 등기부에서만 놓고 본다면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C가 소유자죠. B는 뭘 갖고 있나요? 0이야 0. B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현재 등기상에서 B는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C가 소유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소를 할 때는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말소를 해야 돼. 3번. 2번을 말소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말소할 때는요. 항상 밑에서부터 현재 등기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말소했어요. 이제 C를.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나요? B한테 가는 거죠. 이제 이거 그다음에 말소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유권자가 A가 되는 거지. 절대 자, 꼭 알아야 될 거. 소유권은 절대 중간에서 말소 못 시킨다. 소유권을 말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서부터. 왜 중간에서 말소를 못 시키냐? 중간에 있는 권리자는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현재 권리자부터 말소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 경우에 A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려면은 말소 등기를 2건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야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유권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어. 더 쉽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방법은 그냥 C로부터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돼. D한테. 이렇게. A한테.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C가 갖고 있는 소유권 바로 넘겨버리면 그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원인을 진정명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명회복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말소 등기할 상황인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할 때 그때 원인을 진정명회복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를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 명의를 회복한다. 그래서 이 개념 정의할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한다. 이 말이 핵심이거든. 자 보시면 의 보세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거기서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 표상이라는 말이 나타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법률의 규정 그건 무시하고요. 그 앞에 나오는 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 표상 등기 되어 있었던 자 거기까지만. 그 자가
등기 명예를 회복하게 한 방법으로서 등기의 말소를 구한 대신 말소 동그라미. 말소를 구한 대신 자기 명예를 이전 등기자,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 이것을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진정명 회복을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꼭 들어가야 될 말이 뭐라고요?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그러면 칠판 보시고 이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이제 4번 A명의 등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4번 A명의 등기 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이거 공동으로 하겠어요? 단독으로 하겠어요? 잘 보고 말해봐요. 공동으로 하겠어요? 단독으로 하겠어요? 이 등기 이거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A가 등기 권리 하고 싶은 등기 권리자잖아요. 그럼 A가 원한다고 해서 이 등기를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C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4번 등기 되면은 등기상에서 누가 소유권을 잃어요? 등기상에서 C가 소유권을 잃게 되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등기 기록에서 불리하게 된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불리하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 있고 권리를 잃는 쪽이 있을 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공동으로 하라 그랬지. 이거 공동시청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생각해요? 물어봐야지.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안 해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혹시 알아? 너 등기 넘겨줄래 그랬더니 알겠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C가 네 같으면 해주겠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해준다 그러면? 그래 소송하는 거지.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뭐가 나와요? 판결서. 그럼 판결서가 나오면 때 A를 뭐라고 그래? 이제 A를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그러지.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소송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물어는 봐야지. 네?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동인데 협조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에서 판결서 가지고 단독 신청. 그 말이에요. 그 신청인 봐봐. 유증으로 아니 여기 오른쪽에 신청인.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됐던 자 줄 쳐보시고 그 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그 자가 A요. A라고 A. 등기 권리자라고 등기 권리자 A. 그리고 현재의 등기명인 여기서 현재의 등기명이 누구겠어요? C. 얘가 등기 의무자야. 이거 공동으로 또는 거기서 끊고 공동으로 동그라미 치고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동그라미 등기 원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공부할 때 자기 생각해 가지고 뭐 선생님 이거 당연히 소송할 것 같은데요. 소송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을 한다는 뜻이야. 공동을 해야 될 상황에서 협조하지 않았을 때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칠판 보시고 그럼 당연히 4번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를 공동으로 신청하든 단독으로 신청하든 신청 쓸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등기 목적이란 뜻이 뭐예요? 등기 목적 뜻이 뭐예요? 무슨 등기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갑구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기 나오잖아. 이 등기 목적이라는 말 이게 무슨 등기다는 의미라고. 이게 등기 목적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등기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걸 등기 목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등기 목적을 뭐라고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그럼 등기 원인은 뭐라고 쓰게?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쓰거든.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뭐라고 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아까 A가 2번이 절대적 무효니까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싹 다 무효가 돼가지고. 그런데 A가 C한테 가가지고 너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C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소유권을 넘겨주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인데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근데 A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잖아. 싹 다 무효니까 얘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진정명 회복을요 안 받아줬어요. 다 각하시켜버렸던 거야. 이게 등기 안 해줬다고. 말소 등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말소 등기를 고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야 말소등기 두건 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말소등기 할 때. 그 이해관계인이 있어 버릴 때는요. 말소등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자가 자기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제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등기란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근데 현실적 필요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진정명 회복이라는 것을 낸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말소할 상황에서 이전 등기 할수를 만들어낸 이론이라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는 쓸 필요가 없어. 안 쓴다고. 그래서 봐보시면은 밑에 3번, 1번 이 신청 정보에다가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 회복이라고 써. 진정명 회복. 그런데 연월 일자, 원인 일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아까 여러분 등기 원인과 그 연월 일을 아예 안 써버린 등기가 있다 그랬죠. 그게 무슨 등기였어요? 보존 등기는 아예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것은 원인은 쓰는데 그 일자를 안 써. 그래서 이 두 등기가 보존 등기하고 진정명 회복이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등기들은 거의 대부분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쓰거든. 근데 보존 등기는 아예 안 써버리고 얘는 원인을 쓰는데 일자를 안 쓰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됐고, 자 이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진정명 회복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속하는가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가? 이것은요 법률 규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소 등기할 상황에서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밑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 말이 있거든.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민법 187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187조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오죠. 기타 법률의 규정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이 진정명 회복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은 간간히 이 법률의 규정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오히려 상속, 수용, 경매, 판결, 형성 판결보다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이게 훨씬 잘 나오거든. 진정명 회복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이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소유권까지 다 봤어요. 이 나머지 것들 싹 다 넘기고요. 다 넘겨봐야 2장밖에 안 돼요. 다 넘기고 다음 주에 430페이지 저당권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우리 다음 주 종강이죠. 종강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낯서세요? 벌써 2달 지나가 버렸다니까. 한 달 반 지나가 버리면 한 달 반. 오늘 6주째 소방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 빨리 갈 거예요. 우리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2달이 한 코스로 돌아가다 보니까 쑥쑥 지나가요. 벌써 한순환 다 됐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되게 잘 가니까 그 이제 좀 잘 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시험 끝나고 벌써 2달 지났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또 얼마 지났고 여러분 또 전광하고 참 그냥 시간은 정해진 대로 착착 잘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정해진 것만큼 딱딱 한 채워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